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유여연에게 이별 메시지를 보냈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유여연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소위 첫사랑에게 차이는 순간 유여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응석바지로 키웠는지. 그녀는 미친 듯이 용서를 빌고 싶어 했고 자신의 오만함을 스스로 내던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유여연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격렬하게 다툰 후 문을 나섰고 얼마 가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머릿속에는 온통 유여연의 말만 맴돌았다. 기백달. 도대체 뭘 원해야 날 놔줄 거야? 사람이 죽음을 앞두니 그녀에게 계속 매달리는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마지막 숨을 힘겹게 내쉬며 그녀에게 이별 메시지를 보냈다. 7년간의 질긴 인연도 이제 끝이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늘의 벌인지 죽은 후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유여연과 맥기박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하다니. 자유를 되찾은 유여연은 내가 사고를 당한 줄도 몰랐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관심 없었다. 이별 메시지를 받은 바로 그날 그녀는 집안에 남은 내 흔적들을 모조리 버렸다. 내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그녀는 첫사랑을 집으로 데려왔다. 유여연의 얼굴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보았고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사랑이 무르익을 때쯤 맥기박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기백달은 왜 갑자기 포기한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유여연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든 나와 그는 애초에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걸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최소한 헤어질 때 체면이라도 차릴 수 있게.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역시 쓰레기는 버려진 것에만 미련을 갖는 법이지. 적어도 맥기박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약간 달랐던 것 같다. 결국 나에게서 벗어나 맥기박과 함께하게 된 유여연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맥기박이 이사 온 첫날부터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팽팽한 긴장감에 영혼인 나조차도 숨막힐 지경이었다. 두 사람이 다툰 이유는 내가 떠난 후 새로 꾸민 집 인테리어 때문이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유여연을 얼마나 응석바지로 키웠는지. 7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녀가 무엇을 하든 나는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고 내가 불행해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유여연은 나를 주관 없는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비웃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드디어 맥기박과 함께하게 되었지만 맥기박 또한 그녀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천재라는 것을 잊은 것이다. 그가 어떻게 나처럼 그녀를 맞춰줄 수 있겠는가? 두 사람 모두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맥기박은 스튜디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유여연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결국 유여연은 한 발 물러서기로 결심했다. 지난 7년 동안 유여연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적이 없던 그녀가 어떻게든 맥기박의 환심을 사려고 어설프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순간 유여연은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칼에 베인 손을 감싸 쥐고 당황한 표정으로 뛰쳐나갔다. 손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나는 정신없이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다.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유여연의 손은 그림을 그리는 손이고 그녀는 천재니까 손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분명 유여연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적잖이 당황한 듯 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 이름을 불렀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그 누구도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유여연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빗둘게 웃고는 냉담하게 약을 가지러 갔다. 그날 저녁 식사는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유여연은 배달 음식을 시켰고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맥기박이 밖에서 돌아왔다. 식어버린 밥을 앞에 두고 유여연은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7년 동안 유여연 곁에 있었던 나는 잘 알고 있다. 분노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맥기박은 당연히 알아차리지 못했고 놀란 표정으로 유여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다. 만약 내가 저런 식으로 유여연에게 말했다면 그녀는 분명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을 것이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맥기박은 다르다. 유여연의 첫사랑이니까 충분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있었던 것이다. 유여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솟아올랐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당신 밥 먹으라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맥기박은 미간을 찌푸리며 더 이상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아 했다. 다음 주에 산시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다녀와야 해. 우린 이제 막 함께하게 됐는데 내일은 잠시 미뤄둘 수 없는 거야? 맥기박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유여연을 바라봤다. 유여연이 정성껏 준비한 화해 시도는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다시 다퉜고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심했다. 결국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 맥기박은 갑자기 유여연의 멱살을 잡고 유여연, 너 정말 응석바지로 자랐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기백달처럼 너를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내일이 있고 사랑은 그저 삶의 양념일 뿐이야. 정말 참을 수 없다면 헤어지든지 지금이라도 기백달에게 돌아가 봐.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유여연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어깨에 힘을 풀고 맥기박을 살며시 안았다. 그 사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줘. 응? 나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지도 몰라. 유여연은 나를 바라보며 애써 한마디 덧붙였다.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맥기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기회를 틈타 꼬리를 치는 좀도둑일 뿐이었다. 비록 지금은 함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다시 미쳐서 그들의 사랑을 망가뜨릴까봐 나는 약간 지쳐버렸고 그들은 너무 걱정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지만 유여연의 양보는 그들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시켜 주지 못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다퉜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창작 활동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부서졌다. 맥기박은 자존심이 강했기에 유여연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다투고 또다시 집을 나가 유여연을 홀로 슬픔에 잠기게 했다. 나는 보았다. 내가 함부로 모진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가슴이 너무 아팠다. 감정이 폭발한 것은 유여연의 생일날이었다. 맥기박이 그녀의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전날 두 사람이 다툰 후 맥기박은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러 떠났다. 유여연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는 떠난 후였다. 지난 7년 동안 처음으로 내 참석 없이 유여연의 생일이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녀의 삶을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 하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가장 외로운 생일을 보내고 있었다. 매년 나는 한 달 전부터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유여연은 늘 고마워하지 않았고 늘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올해 유여연은 혼자 큰 창가에 앉아 술을 마셨고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눈 속의 감정은 읽을 수 없었다. 10시쯤 되자 유여연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녀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그녀의 대화창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기분이 이상했고 씁쓸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유여연. 설마 내 생일 축하 메시지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자 유여연은 어깨를 움츠린 채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와 그녀는 모두 굳어버렸다. 내가 그녀 곁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스스로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유여연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눈에는 약간의 자만심이 스쳐 지나갔다. 초인종이 한참 동안 울리도록 내버려둔 후 느긋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역시 당신일 줄 알았어. 유여연은 잠시 멈칫했고 문고리에 얹은 손가락이 살짝 오므라들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다. 맥기박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 열쇠를 안 가져왔어. 왜 이렇게 늦게 문 열어? 유여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을 기다렸다. 유여연은 천천히 문을 닫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쉬고 있는 맥기박을 바라봤고 눈에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맥기박. 오늘 내 생일이야. 맥기박은 약간 당황하며 휴대폰을 한참 동안 뒤적거리다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미안. 요즘 이총과 협상하느라 바빠서 깜빡했어.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유여연은 약간 지친 듯 했다. 우리는 연인이지. 협력 파트너가 아니잖아. 나를 대충 얼버무리기 위해 일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맥기박은 그런 질책을 참을 수 없었다. 널 얼버무린다니? 일부러 잊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어른이잖아. 너무 억지 부리지 마. 유여연은 울컥하는 마음에
당신이 잊었다면 왜 기백달은 기억했을까? 당신은 나를 그 사람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유여연 또한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다. 화가 난 듯 벽을 쳤다. 맥기박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유여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기백달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왜 그 사람이 너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야? 유여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신은 숨 막히게 해. 우리 헤어지자. 문이 잠겼고 텅 빈 방에는 유여연만이 남았다. 나는 그녀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유여연.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랑이야? 아무도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여연은 여전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까지,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에게 답장하지 않을 사람과의 대화창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마치 혼잣말을 하는 듯. 기백달. 당신 정말 나 신경 안 쓰는 거야?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 유여연. 나는 더 이상 너를 신경 쓰지 않아. 너는 이제 자유야. 맥기박과 헤어진 후 몇 주 동안 유여연은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유여연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면 무척 기뻤을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즉시 답장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유여연은 당연하게도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문자를 확인하면 즉시 답장을 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것이다. 이제부터 그녀는 나에게서 답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흐릿한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늘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지만 대화창에는 기백달의 계정이 삭제되었다는 소식만 뜰 뿐이었다. 내게서 온 메시지는 더 이상 없었다. 유여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고 마침내 내가 정말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나는 이제 희미한 영혼일 뿐이니 그녀에게 답장할 힘조차 없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유여연은 자신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에 갑자기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휴대폰 화면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현재의 유여연에게 휴대폰 따위는 그녀의 몸에 걸친 가장 저렴한 물건일 뿐이다. 고장 나면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수리점으로 달려갔다. 수리공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몇 번 쳐다보며 말했다. 아가씨, 돈이 부족한 건 아닐 텐데. 이 휴대폰은 오래된 것 같으니 새 걸로 바꾸는 게 편할 텐데요. 유여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리공은 약간 머뭇거리다. 참지 못하고 그녀를 놀리듯 말했다. 그 안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나 보죠? 유여연은 고개를 살짝 돌리고 한참 후에야 웅얼거렸다. 수리가 끝난 휴대폰을 받아든 유여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대화창을 열어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한 표정이 풀렸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단념하고 내가 정말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문득 무언가가 떠오른 듯 서둘러 전화번호부를 열어 소총. 기백달 씨 전화 좀 바꿔주세요. 그분께 볼 일이 있어서요. 내 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유여연 씨. 내가 알기로는 두 분은 이미 헤어진 사이 아니었나요? 유여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다급함과 간절함이 묻어났다. 나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어요. 기백달 씨가 헤어지고 싶다면 직접 나에게 말해야 해요. 내 동생은 한참 동안 침묵했고 떨리는 목소리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누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유여연은 어쩌면 나에게 약간의 관심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동생은 유여연을 싫어했고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서로를 끊임없이 조롱하곤 했다.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내 동생은 더 이상 내 감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유여연이 나를 찾아와 나에 대해 묻자 내 동생은 즉시 경호원에게 그녀를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나는 처음으로 유여연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았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유여연은 빗속에 꿋꿋이 서서 오후 내내 기다렸다. 그녀는 가끔 회사 정문을 바라봤다. 마치 다음 순간 바보 같은 그 남자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물을 것 같았다. 혹시 몸조심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고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잊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줄 사람을 기다릴 수 없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나올 때마다 유여연은 기대에 찬 얼굴로 바라봤고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그녀의 눈 속에서 빛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내 동생은 높은 곳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유여연. 지금 누구에게 연기하는 거야? 유여연의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고 내 동생이 끊임없이 조롱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동생이 욕설을 퍼붓는 동안 그녀는 입을 열었다. 자신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에는 굴종과 간청이 묻어났다. 소총. 기백달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예요. 기백달 씨도 분명 형이 너무 간섭하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동생은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유여연에게 돌아온 것은 동생의 인정사정 없는 주먹질이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유여연은 주먹에 맞아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핥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소총. 때릴 테면 때려요. 분풀이하고 나면 기백달 씨를 돌려줄 건가요? 동생은 유여연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 연이은 주먹질과 발길질이 유여연에게 쏟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동생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제야 서둘러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동생은 피투성이 솟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닦아냈지만 눈물은 참지 못하고 쏟아져 나왔다. 흐느끼면서도 목소리는 억눌린 듯 떨렸다. 유여연은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 비틀거리며 동생 앞에 다가갔다.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자 동생은 즉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유여연. 아무도 널 막지 않아? 형이 널 싫어하는 거야? 형은 널 혐오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유여연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빛 속에 버려진 채 땅바닥의 빗물 웅덩이에 쓰러졌다. 마치 집 없는 떠돌이개처럼 그녀의 머리 위로 갑자기 우산이 나타났다. 유여연은 멍하니 있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기백달,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끔찍한 몰골의 유여연을 본 그 사람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유여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더 이상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유여연이 병원에 실려간 후 그녀의 정신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동안 미기박달이 몇 번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때 고귀했던 아가씨가 지금은 저런 모습이 되었다니. 그녀는 울컥하는 마음에 유여연의 뺨을 2대나 갈겼다. 유여연은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한 눈빛으로 미기박달을 바라보며 물었다. 기백달 씨는 정말 더 이상 날 원하지 않는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기박달은 화가 나서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후회한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봐. 죽은 개처럼 널브러져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여연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라고 말했다. 미기박달의 어떤 말이 유여연을 자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정말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약물을 주사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잠깐만 기다려. 다음 날부터 유여연은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했고 배가 고프면 대충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웠다. 정말 힘들 때는 내 방에 들어와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고 급기야 고열에 시달렸다. 유여연은 열에 들뜬 듯 헛소리를 했고 약을 먹으려 하지 않고 내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나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 읽었다. 기백달. 정말 힘들어. 돌아와서 나 좀 봐주면 안 돼? 너무 보고 싶어. 나는 들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유여연. 나는 바로 내 곁에 있어? 단지. 제발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왜 내가 죽고 나서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결국 며칠 후 유여연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거실로 가져왔다. 그림의 내용을 보자. 조롱과 슬픔, 무력감,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유여연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는 나를 위해 그릴 것이 넘쳐났지만 번번이 조롱으로 끝맺었다. 그녀는 천재니까.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몰래 미기박달의 골목길을 그렇게 많이 그렸어? 그때 유여연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미기박달이야말로 예술이지. 나 같은 녀석을 그리는 건 지루하게 느껴지게 할 뿐이야. 기백달, 왜 스스로를 망신시키는 거야? 이제 그녀는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그려주었지만 나는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아무 관심도 없다. 유여연은 경건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림을 어루만졌고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백달. 내가 당신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림을 완성한 후 유여연은 조금 편안해진 듯했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방 안에는 TV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TV에서는 사고 당시 나의 부상 상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유여연은 눈을 감고 듣고 있었지만 이내 그녀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사고 현장의 구석에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물건에 꽂혔고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며 애써 확인하려 했다. 그녀는 거의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끊어진 목걸이 한 쌍이 땅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사왔던 커플 목걸이였다. 비록 처음 사온 날, 유여연의 목걸이는 그녀에 의해 구석에 처박혔지만 나는 참아 버릴 수 없었다. 유여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시차 부적응과 수면 부족으로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포장한 후 서둘러 기씨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내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수없이 상상해왔다. 어쩌면 그녀와 미기박달이 오랫동안 함께한 후에 우연히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악인이 인과응보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기박달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약간의 감정이라도 있다면 나는 감탄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내가 알기로는 그녀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기씨 집 대문 앞에 꿇어앉아 나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이 순간 유여연은 내가 기억하는 오만했던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빗속에 꿇어앉아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림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림이 점점 젖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가 떠나기를 바랐다. 나는 이미 그녀를 놓아주었으니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 기씨 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고 유여연은 눈을 번뜩이며 빛을 냈지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자 눈 속의 빛은 다시 사라졌다. 나는 높은 곳에서 빗속에 꿇어앉아 있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고 그저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유여연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내 눈에서 단서라도 찾으려는 듯 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실패했다. 기총. 백달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나는 웃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유여연. 옛날에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지? 그 사람은 7년 동안이나 너만 바라보면서 청춘을 바쳤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조롱뿐이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어. 그 사람은 널 자유롭게 해줬어.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심오한 척하는 거야?
유여연의 눈이 흔들렸고 한참 후에야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없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녀를 불쌍하게 바라보며 마침내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유여연. 그 사람은 내가 미기박달을 집에 데려온 날 사고를 당했어.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유여연은 마치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내 방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잠만 잤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끊임없이 더 이상 걸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녀는 술을 마셔 자신을 마비시키기 시작했고 위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마셔댔다. 만약 미기박달이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녀는 이미 내 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그녀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기박달이 그녀를 때리든 욕을 하든 유여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기박달은 침대에 엎드려 소리쳤다. 대체 왜 그래? 옛날에는 내가 우리 중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 유여연은 눈을 깜빡이며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백달은 항상 내가 천재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틀렸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벌써 7년이나 됐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정말 어리석어서 이제 그 사람은 날 원하지 않아.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린 유여연은 나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 읽었고 내 음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다. 그녀는 내 사진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나를 너무나 싫어했기에 내 물건들을 그녀의 휴대폰에 남겨둘 리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가 떠오른 듯 주사기를 들고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갔다. 미기박달은 그녀를 가로막고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유여연. 너 미쳤어. 유여연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힘이 얼마나 센지 미기박달은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다시 유여연을 때리려고 했지만 눈물이 가득한 절망적인 눈빛을 보자 힘없이 손을 내렸다. 유여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심지어 목이 메고 헛기침까지 해가며 말했다. 미기박달. 혹시 거실에 둔 내 졸업사진 본 적 있어? 미기박달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런 것들. 집에 가져온 날 내가 전부 버렸잖아. 유여연은 굳은 미소를 지으며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미기박달의 손을 놓고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어디 가려고? 유여연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찾으러 가야지. 만약 백달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너무 슬플 테니까. 미기박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하게 일그러졌다. 새파랗게 질린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떠나가는 유여연을 바라봤다. 미친 여자. 정말 미쳤군. 미기박달뿐만 아니라 나 역시 유여연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유여연을 따라간 곳은 세 번째로 지나온 곳이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 어떻게 그 물건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여연은 포기하지 않고
고열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몸이 앞으로 쏠리며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날카로운 돌멩이에 머리를 부딪혔다.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곧이어 유여연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눈을 뜨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서서히 내 영혼이 존재하는 곳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에 즉시 생기가 돌았고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나를 기억해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심했기에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백달. 나 데리러 온 거야? 기분이 복잡했다. 지금껏 유여연이 나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7년 동안 나의 모든 사랑은 이미 닳아 없어졌고 그저 어쩌면 나조차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정말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집착은 내가 죽은 순간부터 오래전에 사라졌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유여연. 나는 이미 너를 놓아줬으니 너의 인생을 살아.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영혼이 된 이후 줄곧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유여연의 눈이 극도로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필사적으로 나에게 기어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영혼이 점점 흩어지고 있었다. 백달. 미기박달. 나를 버리지 마.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는 평온하게 웃으며 주저앉아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손을 뻗어 만졌다. 잘 지내. 누나. 나의 짧은 인생은 되돌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갔고 대부분의 기억은 유여연에게 점령당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는 항상 모두의 눈에 비친 천재였다. 그녀는 마치 빛과 같아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가가게 되었고 수없이 불타오르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썼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원래 재능이 없던 미술을 공부했다. 힘겹고 끈기 있게 노력해서 겨우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내 그림을 흘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은 아무나 다 이 학교에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집이 좀 사나 본데? 그럴 돈 있으면 다른 걸 하는 게 좋을 거야. 이쪽엔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말까지 더듬거렸다. 누나. 저는 그런 뜻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약간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유여연이 천재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감정을 마음속 깊이 숨긴 채 그녀를 몰래 올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기회를 주었다. 당시 학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유여연이 미기박달을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나타나기 전부터 유여연은 미기박달에게 여러 번 고백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기박달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유여연은 오만한 아가씨였기에
어떻게 이런 거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고백이 거절당한 후 유여연은 더 이상 미기박달을 찾지 않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다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유여연에게 쫓아다니는 남자가 생겼다고. 누군가 놀리며 말했다. 유여연 쫓아다니는 남자 또 왔대. 빨리 가서 구경이나 해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눈썹을 치켜올리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내가 좋다고?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주변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유여연은 웃었다. 그때는 그 웃음에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히 나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유여연의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다. 유여연이 나와 사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유여연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미기박달을 자극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기박달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다. 미술을 공부했기에 가족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가족들은 거의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그래서 유여연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내가 그녀가 상상했던 재벌 2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아껴서 산 물감 튜브를 보더니 비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생각보다 허영심이 많네. 이런 건 필요 없어. 그 시간에 형편없는 그림 실력을 끌어올릴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낫겠어. 도대체 왜 여기에 온 거야?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기이한 관계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졸업할 때까지 유여연은 미기박달에게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방향을 바꾸었고 1년 후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때 나는 가족들과 화해했고 그녀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유여연의 더욱 경멸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한 유여연을 데리러 갔다. 우연히 그녀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미기박달과 백달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내가 백달처럼 다정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미기박달도 멍청하지만 지금은 돈도 많잖아. 누군가에게 후원받을 수 있으니 너도 좋겠네? 유여연은 화가 나서 차가운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술병을 휘둘러 그 사람의 머리를 깨버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고 고개를 들자 유여연이 차갑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백달, 내가 나 같은 여자를 꼬셔서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후원. 내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지금보다 1000배는 더 잘 살 수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알고 보니 유여연의 눈에 나의 사랑은 그녀를 속박하는 족쇄에 불과했고 그녀의 완벽한 인생에 묻은 오점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차라리 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계속 고통받으며 몇 번이고 자신을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나는 고개를 숙여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그녀의 공식 남자친구였지만 더 이상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몸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동생이 들어왔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전율했고 물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정신을 잃을 뻔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모님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효연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유효연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단지 어쩌면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인지. 유효연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주 조금 떨렸을 뿐 이내 곧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제야 기억났다. 내가 떠날 때 유효연은 중상을 입고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한참 동안 고민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괜찮아. 동생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또 그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가면 또 똑같을 거야.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동생은 예상치 못한 듯 내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다행이네. 지난 몇 년 동안 형도 힘들었을 텐데. 잠시 후 내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들어 유효연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가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자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만약 형이 가고 싶다면 그녀를 만나러 가도 돼.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최근 일들을 되돌아보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일은 분명히 매듭지어야 했다. 유효연을 만났을 때 내 동생이 말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몇몇 의료진에게 침대에 묶인 채 손목에 붉은 자국이 보기 흉했다. 그녀는 창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시선을 약간 돌려 나를 보자 온몸이 즉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을 나서자 내 동생이 나를 밀고 들어왔다. 유효연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된 채 한순간이라도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백달. 정말 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효연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드디어 자유로워졌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 유효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미안해, 백달. 내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다시 나에게 돌아와 줘. 늘 당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싶었잖아. 이제부터 당신만을 위해 그림을 그릴게. 안 될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동생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유효연.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늘 자신이 고고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형은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 만약 내 형의 묵묵한 도움이 없었다면 내 재능으로 먹고 살 수나 있었을까? 유효연. 내가 고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기씨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만해. 유효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처음부터 예술과는 어울리지 않았어. 그동안 너무 오만했고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유효연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내가 회복되면 어쩌면 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게. 몸 조심하고 다시는 병원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해. 유효연은 고개를 계속 저으며 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잡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손을 뻗다 허공을 움켜쥐었고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유효연. 멋지게 떠나겠다고 말했잖아. 그녀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고 마음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점차 회사에 적응했고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삶은 점점 나아졌다. 오늘은 나의 결혼식 날이다. 내 아내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왔고 이제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바다 건너에서 온 그림 한 점을 받았다. 그림의 제목은 술래였고 색채가 선명했으며 세상의 모든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내 아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림을 감상하며 말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분명 희귀한 천재일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이 서서히 떠올랐다. 내 아내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웃으며 그림을 치우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그때 나는 생각했다. 유효연은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어쩌면 그녀는 학창시절의 꿈을 이루어 유명한 화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어쩌면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초대객들의 작품들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국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유효연에 대해 언급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전에 그 아이가 반에서 제일 재능이 뛰어났는데 선생님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교통사고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나는 약간 멍해졌다. 뭐라고 했어? 모르세요? 유효연은 더 이상 없어요? 나머지 말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사람들 사이를 걸어갔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리고 다시 그 그림을 보았다. 그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색깔도 많이 발해 있었다. 내 시선은 멈추었다. 그림 구석에 있는 작은 글귀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유효연의 양력이었다. 2017년 결혼.